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날씨 많이 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19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보름 또 지났죠.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작년 9.13 대책 이후로 되게 안 좋죠. 네, 엄청 지금 꽉 막힌 상태입니다. 네, 꽉 막힌 상태라서 올해 전망 같은 것도 제가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그때 했는데도 뭐 좋은 얘기 별로 해드릴 게 없었어요. 네, 해드릴 게 없었고 올해는 안 좋은 건 사실이고 혹시 제가 이런 촬영하는 것들 다 그 유튜브 같은 데 영상에 올리는데 지지난주에 했던 세미나 영상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전망에 대해서 안 보셨네 다 대부분. 그거 보시게 되면 올해는 사실은 시장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뭐 올해 안 좋다고 올해 팔 거 아니고 내년 좋다고 올해 팔았다가 내년 바로 샀다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년간의 흐름이라든가 중장기적 패턴을 보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굳이 뭐 팝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기다리게 되면 다시 회복될 거니까 오히려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이따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빌라보. 응? 다 모르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거야? 네, 습관적으로 오시는구나 학교처럼. 네, 빌라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죠. 소액. 빌라 투자는 원래 소액이에요. 네, 대부분. 이제 소액의 개념이 다 틀리겠죠. 누구는 5억이 소액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500만 원만 소액이 될 수 있는 거고 한데, 여기서 보통 소액이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한 5천만 원 정도 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특수한 지역들,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억대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아파트랑 똑같죠?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좋은 아파트 단지는 더 비싸고. 네, 빌라도 똑같아요. 네,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 지역은 가격이 싸고, 조금 유명한 지역은 또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투자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제가 간간히 합니다. 요거는 한 1년에 한 3, 4번,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3, 4개월에 한 번씩. 소액 투자 문의하신 분이 워낙에 많고, 저는 사실은 이 빌라 투자로 굉장히 자산을 많이 모은 케이스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뭐 돈이 없었죠. 저도. 완전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금을 마련을 하고, 이제 풀려나간 케이스라서,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어디가 전망이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요즘에는 정책하고 좀 같이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돈 많이 올랐어도 세금으로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오늘은 죄송하지만 끝나고 상담을 못 해드리고 끝나고 바로 스케줄이 외국 강의가 있어서 중간에 안 쉬고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 3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17일이고요. 오늘의 주제가 소액 빌라 투자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하는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으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알고 투자하냐 모르고 투자하시냐에 따라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냐고. 그죠? 사야 되냐. 그런 질문이 많아요. 사더라도 지금 사야 되냐.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야 된다고 보죠. 왜 사야 될까요? 저는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사야 되냐면은 저는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또 증명을 합니다. 요즘에 또 그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뭐 불안에 떠지는 분이 많은데요. 최근에 한 7, 8억 올랐다가 한 1, 2억 떨어지게 되면 그게 떨어진 겁니까? 그건 상승한 거예요. 길게 보면. 그죠? 단편적인 어떤 통계 자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잠깐 주춤할 시기가 있죠. 뭐 한없이 올라가는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춤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래서 이 패턴은 뭐 틀리지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은 있지만 올라갈 땐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땐 요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상품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사고파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주식이요. 한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갔어요. 무려 10%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 2000개 정도의 주식 종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다 10%씩 올랐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1000개는 그죠? 막 10% 오르고 500개는 20%도 오른 것도 있고 한 300개는 안 오른 것도 있고 한 200개는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내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기 때문에 좀 갈아타기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팔고 나서 현금 보유하는 것들은 가장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아니면은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든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때 싹 팔고 살짝 떨어지면은 요때 다시 사고 싹 올라가서 요때 팔고 내려가면 이때 사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이론적인 거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이걸 맞추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이득금은 사실 세금이나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면 그냥 좋은 걸 갖고 장기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이미 8억이 넘었고요. 강남 같은 거는 웬만한 지역 30평대 아파트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는 와중이라면 그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부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감이 없는 거지 지방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 정도 있으면 건물 사요, 건물. 아파트 여기서 한 채 값으로 지방에 내려서 건물 산다니까요? 월 7, 800씩 나오는 것들? 네. 평생 먹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죠.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결국은 나도 19년도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고 보지만 일시적인 거다. 두 가지 패턴으로 갈리죠. 폭락론자라고 지칭할게요, 그분들을.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세 하락의 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떠드는 것들이나 글 같은 거 보게 되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영상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거 영상을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 같은 걸 제시할 거고, 이 시간에 요 영상이 찍은 날짜와, 그 다음에 향후에 언제 떨어진다, 난 오른다, 이걸 갖고 영상을 공개를 딱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답은 나오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좀 걔네들이 입을 좀 다물지 않을까. 네? 또 계속 떠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 호도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하나의 어떤 미션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엄청 하는데 그거를 진짜 다 믿습니다. 설득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19년도 전망에 대한 영상이지만 19년도부터 향후의 수년간의 앞으로의 흐름 같은 걸 얘기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2시간짜리 세미나라서 2시간이 1부, 2부로 나눴는데 1시간씩 그것도 길다. 그럼 20분짜리를 요약한 것도 있어요. 결론만 낸 거. 그것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채널,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냥 이승훈 소장 치시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세미나는 다 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상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토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뭐든 사도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거고, 상가 선호하는 상가 선호하는 거, 토지 선호하는 건데 각각의 약간의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이.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길게 볼 거 아닌 이상. 왜냐? 일단은 갭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간한 돈 갖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3억 정도 들고 와도 지금 서울에 집을 그 전세 안고 사더라도 살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갭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갭이 크니까 어떻게 되니까 세금 구간이 높아져서 세금이 좀 과다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갭도 크고 세금도 망상 뺏기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당장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실거주를 노린다라던가 아니면은 갈아타기 하는 수요는 괜찮아요. 갈아타기 하는 수요는 지금이 오히려 주춤했을 때가 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를 때는 여러분들 강남하고 비강남하고 어디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럼 막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요. 내 것도 2억 올랐지만 내가 살려는 강남은 4억 올랐어. 더 갭이 더 벌어지죠? 이렇게 주춤했을 때 갈아타는 거고 신규로 뭔가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실거주자고 무주택자고 이런 분 아닌 이상 추가 매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은 현재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수익률에 기반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는 기본은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사는 게 많아요. 월세를. 근데 그 월세라는 것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막 7, 8%씩 줘. 그럼 5%짜리 상가가 팔리겠습니까? 절대 안 팔리죠. 안전한 은행에 넣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데 저금리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사고 싶겠죠.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 하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시장에 내놨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 비싸게 팔고 싶죠.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사지 말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때는. 파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 여러분도 그 대중 중에 한 명으로 사고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죠. 내가 이 상가를 사갖고 난 죽을 때까지 월세 받으려한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월세 받아먹다가 팔아서 차익도 노리겠다.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노리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좋은 전략인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은 안 사죠. 뭐 안전하게 은행에 두면 따박따박 잘 받는데 뭐 복잡하게 돌아다니면서 오피스텔을 사겠어요. 상가를 왜 사? 그러니까 어때? 사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수익률을 맞춰주려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4%면 나는 적어도 7%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세 들어오는 세입자는 100만 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7% 맞추려면 내가 설정한 분양가에서 7%를 맞추려고 그러면 150을 받아야 돼. 그럼 세입자한테 50만 원 더 내라 이럽니까? 옆집은 100만 원 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가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여러분들을 구입을 해야지만 싸게 구입하는 거고 월세는 똑같잖아요. 불황일 때 더 잘 들어와 월세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팔 때는 언제 또 팔아야 된다? 저금리 때 고금리 때. 저금리 때. 예. 팔기 싫지. 여러분들 팔기 싫을 거예요. 저금리 때는. 근데 저금리 때 팔아야지만 차익이 큰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는 굉장히 금리가 낮죠. 가격 자체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죠. 평균적으로는. 토지는 어떨까요? 토지는 이건 진짜 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는데요. 우리 기획부동산 하게 되면은 주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상가를 팔아먹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들어보셨나요? 기획부동산이 땅 파는 거예요? 상가 파는 거예요? 아파트 파는 거예요? 땅 파는 애들이잖아요. 모든 사기는 다 거의 땅에서 나옵니다. 왜냐? 아파트나 상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하면 대충 알아요. 아파트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그죠? 널린 게 정보고. 상가도 조금만 상권 조사하고 부동산 돌아다니면 대충 아는데요. 땅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땅을. 생판 모르는 지역 가서 뭘 압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이 호재에 이게 귀가 팔랑팔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획부동산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보라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다 넘어가는 이유가,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얘네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서. 땅 투자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땅 투자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10배 오르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토지는 10배, 20배 오르는 게 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열에 하나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 진폭이 엄청 큰 거예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솔직히 이런 싸움이잖아요.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근데 얘는 완전 끝모르게 하늘 높이 치솟은 가격이냐 아니면 저 밑바닥으로 처박혀서 평생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굴 믿고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본인 믿고 투자해야죠.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인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투자해도 관계는 없는데 내용을 좀 알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빌라 투자에 대한 수학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강점, 강점. 강점은 이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투자금이 적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들고 가야지만 뭘 살 수 있는데 얘는 딱 10분의 1 정도죠. 3천에서 5천 정도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천에서 5천 정도. 물론 여러분 뭔지 알죠? 투자니까 전세 안고 구입하는 지금 그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작다. 세금이 왜 작냐면은 구간이 작아서 그래요. 그죠?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한 3억 넣고 3억 벌었다. 그럼 어쨌든 구간이 3억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3천 넣고 3천 벌었다. 똑같이 수익률에 100% 올렸지만 3천만 원에 대한 세금 구간은 15%고 3억에 대한 세금 구간은 거의 40%잖아요. 내는 게 틀리죠. 예.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작죠.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왜냐면 아파트는 갭이 이만큼 벌어졌지만 얘는 여전히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전세가 60% 떨어진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가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아이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겠습니다. 기회는 일단 현재로서는 소액 투자처로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주식도 조금 넣어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도 조금 넣어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암호화폐 같은 건 안 하다가 또 난리를 쳐가지고 책 몇 권 사서 읽어보고 한 3천만 원 넣어놔봤는데 지금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지난주인가 봤더니 1,700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3년 놀 생각으로 하여튼 집어넣은 거니까 한번 넣어봤는데 재미삼아. 네. 하여튼 뭐 적절한 어떤 투자 대상이 없더라고요. 네, 작은 금액으로 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부동산은 굉장히 좀 안전자산에 있는데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후 정책 완화 기대.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차피 장기 보유는 인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투기 세력으로 지금 일단 몰려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그게 뭐 순수한 투자금 먹은 간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은 사라졌어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아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순수하게 여유 자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작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정책적으로는 가장 센 시기예요. 그죠? 옴짝달싹 못하게 해놨잖아요. 더 세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역대급에 들어가는 수준이죠. 지금의 또 현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풀릴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어차피 임대사업자 내에서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지금보다 좋은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아니 지금 시장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양도세가 센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팔 때만 완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갖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에 땅이 없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공급이 부족합니다. 단기성 공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땅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밖에 없고요. 빌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는 없으니까 결국은 기존의 낡은 연립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걸 허물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독주택의 비율이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 육박하던 것들이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5%도 안 남아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나중에는 오래된 다세대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서울에는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와 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4, 5년 전에 갖고 있었으면 3억 갖고 대치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6, 7천만 원이면 지금 횡당동, 뭐 응봉동 뭐 엄청나게 뛴 데 있죠. 공덕동. 그 돈으로 샀어요. 그 돈으로. 25평, 33평 아파트를 한 6천원에서 8천만 원을 샀다고요. 지금은 4억 5천에서 5억 들고 가야 돼요. 빌라 지금이나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나중에 1억 들고도 못 사요. 못 삽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왜? 얘도 공급이 없거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점은 뭘까요? 일단은 관리죠, 관리. 네.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관리가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디플레이션 맞고 나서 잃어버린 20년 맞고 나서 대부분 임대로 들어가죠.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관리업이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임대관리 업체가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임대관리 업체가 지금 뭐 약간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면서 빌라 관리를 대단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정도가 되면은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약점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신경 쓰고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빌라 생각하게 되면 뭐 보일러가 터졌네, 비가 샜네, 뭐 곰팡이가 쓸었네 이거 머릿속에 아프잖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이제는. 그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약점이고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죠?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학개론에서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품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에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25평 같은 거는 저는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시기엔 진짜 당일날 갑니다. 당일날. 당일날 거래가 되고요. 예지간에서면은 시세보다 5천만 원 떨어뜨리면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크게. 그런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고 팔고 했었냐면은 일단은 저렴할 때 삽니다. 그렇죠? 저렴할 때 사요. 저는 06년도 부천 원정동 고강동 그때 이제 첫 투자 시작해가지고 면목동, 용산, 상도동 뭐 이렇게 쭉 투자를 했었는데 일단 사요. 그리고 어느 동네든 정말 바보 같은 동네 아니고서는요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게 되면요 막 바람 불어서 돌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이 호재가 생기건 뭐가 생기건 그냥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들어간 돈이 얼마 없고 들어간 돈 2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년 뒤 4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금 올려서 다 이미 회수 끝났어. 내 돈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다가 팔아요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팔아요. 그럼 차익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약간 전략을 조금씩 달리하셔야겠지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건 인정을 하고 억지로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적게. 여유자금으로. 나 3년 뒤에 꼭 팔아야지? 3년 뒤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빌라가 팔려요? 안 팔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 갖고 그 다음에 잘 거래가 되는 시점에 맞춰갖고 팔게 되면은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아파트의 몇 배가 됩니다. 네, 몇 배가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일시적 공급 과잉. 왜냐면은 우리 14년도, 사실상 13년도 말부터 14, 15, 16, 17, 18 거의 5년간, 만 5년간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빌라업자들이 집을 안 짓겠습니까? 저렴의 찬스를 무지하게 지었습니다. 네, 땅값도 무지하게 올랐어요. 네,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면 짓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은 건 하반기에 공급이 되고요. 올해 뭐 중하반기에 인허가 받은 것들은 내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년, 15년, 16년, 17년 계속 인허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장의 분양이 잘 되니까. 건물 지을 때 유일한 리스크가 뭔가요? 분양성입니다, 분양성. 분양만 다 되게 되면은 건물 짓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분양이 너무 잘 돼. 선분양으로 다 끝나버리죠. 나오는 족족 다 팔리는 거예요. 이게 땅을 어떻게든 사갖고 짓고 또 팔고 짓고 팔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 투자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 공급한 사람도 돈을 벌었지만 산 사람들도 많이 벌었죠. 그건 뒤 구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조가 계속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을 수요가 다 채워줬어요.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다 뭐 14년, 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작년이군요. 18년도까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나오는 족족 다 팔렸어요. 그 많은 공급들이. 그 많은. 왜 초기에는 16년도까지는 또 전세가가 75%, 80% 육박을 했잖아요. 아파트도 75% 찍어 넘겼거든요. 공식적으로. 얘는 90%가 넘었었죠, 그때. 1000투자, 500투자가 막 널렸었으니까. 그죠? 제가 구로에서 분양했던 거는, 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 공급이 많아요. 왜냐하면, 17년, 18년도에 이제 인허가, 17년도까지, 18년도 상반기까지 인허가 받은 것, 17년도까지 인허가 받은 것이 많아 18년도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근데 18년도부터는 지금은 그래도 물량이 많죠. 왜 17년도에 인허가, 그때도 분위기 좋았으니까 17년도에 허가받은 것들이 18년도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 거죠. 18년 상반기에 나온 것들이 하반기나 지금쯤 이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입주 물량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다니시면은 공사하고 있거나 이제 막 플랜카드 붙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허가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인허가 물량이.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땅값이 너무 올랐는데 그동안 계속 올랐지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보다 높은 분양가. 왜냐면 땅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똑같은 수익 내더라도 분양가 올려야 되잖아요. 분양가 올려도 팔려. 분양가 올려도 팔려. 분양가 올려도 팔려. 그러니까 초기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되게 많이 벌었죠. 그래서 계속 올려도 팔리는데 지금은 그 땅값에 사서 금액을 더 올려버리면 잘 안 팔리는 시기가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18년도부터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조금씩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네, 적절한 선에서 지금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게 서로 간에 매도 매수 신거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입주 공급 물량이 또 없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없어서 내년 하반기도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럼 지금 상반기에는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싸요. 근데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없어. 내년은 더 없어. 그러면 그게 지금이 안 좋지만 한 번만 버텨내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공급 과잉은 약점이라는 구간에 써놨지만 뭐 자세히 살펴보면 약점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위험 요소는 뭐가 있냐면, 아이고, 자 세법이 변화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변합니다.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 있죠. 네. 아파트,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갖고 있으나 여기 노전동에 원룸만 갖고 있으나 똑같이 1주택이에요. 그죠? 다주택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동안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투자랑은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저는 정책을 쓸 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는 너무 노골적이다. 명목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죠. 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네, 임차인들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굳이 법령으로 통과 안 시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간 5% 인상 제한 있는 거 아시죠? 네, 연간 5%를 인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1억 받다가 2년 뒤에 2억 달래. 쫓겨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죠? 정부 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너희들 참 착한 아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했던 게 17년도 12월이었어요.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 근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던 게 9.13 대책서부터죠. 18년도 9월. 불과 9개월 만에 강화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19년 1월에 또 이번에 세법 개정안 같은 거 나오죠.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 그 정책의 신뢰성이 좀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나중에 그죠? 좀 그렇잖아요. 하라고 해놓고서 뒤통수 치는 거는 다름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얘네가 이제 강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바뀌겠지라는 학습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 우려스럽고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약간의 뭡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성으로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받았다곤 하더라도 더 큰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린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 이렇게 더 완화를 줄이는 강화를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이렇게 강화시켜버리면은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이것도 줄어들게 된다고요. 줄어들게 된다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가 결국 안 돼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큰 목적들이. 그러면 임차인이 주거 안정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전월세 가격은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해야지만 이게 시장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주택 공급이 되는 겁니다. 주택 공급. 자, 주택 공급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왜 부동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랐다가 멈췄다가 올랐다가 멈췄다가 올랐다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가장 큰 원인은 수급량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급량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돌발 변수가 없을 때. 근데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질 때도 있죠. 이때 언제예요? 이럴 때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뚝 떨어지죠. 그거 외에는 이렇게 떨어진 경우 있었어요? 머리를 예전부터 과거 한 4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IMF 때랑 금융위기 때 빼고 이렇게 훅 떨어진 적이, 그만큼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 있었나요?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1975년서부터 한 45년 정도 동안 우리가 IMF 때 떨어진 건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세계금융위기 때 떨어진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거 외에 떨어진 기억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게 팩트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은 부동산이 하락을 하질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뭐예요? 결국은 돈으로 나타낸 돈의 표현이죠. 돈의 표현. 그럼 이 돈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돈은 시간이 갈수록 희소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되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죠? 희소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인플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인플레라고. 근데 명목 가격 자체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거를 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상품은.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그러면 왜 이런 패턴, 뭐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이렇게 패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패턴은 적절히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거나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 있거나 다시 올라가다 이 패턴으로 간단 말이야. 장기 우상향 패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량 때문이라고요. 수급량. 왜 수급량 때문이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막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부동산이 막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물산이에요. 레미안이야.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뭐 고민할 문제야? 막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집을 사. 집이 없다고 난리야. 공급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공급하고 싶죠? 그럼 이때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결국은 이게 과잉이 되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그죠? 공급 과잉이 된다고요. 공급 과잉이 되면은 이 상태가 와요. 왜? 이제는 수요보다 공급량이 속도가 많아져서 결국은 이제 공급이 초과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땐 가격이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으로 수요를 줄이건 공급을 늘리건 결국은 공급이 더 많아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주춤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공급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이때는 공급이 다시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과잉해서 안 올라갔다가 공급 안 해주니까 다시 매년 일정한 수요는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다시 부족해서 또 올라가고 또 과잉돼서 또 멈추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정부 정책상으로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일까요? 정부가 원하는 게? 그럼 뭐예요? 정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 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죠, 안정. 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원하는 거지 폭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에요. 당연히. 폭락이든 폭등이든 문제가 생기니까 안정을 하는 거죠, 안정. 그냥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 제일 좋겠다 해요. 문제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공급하고 안 하고, 공급하고 안 하고. 이거 누가 말려? 야, 지금 미부작 날 것 같고 경기가 하나도 안 좋지만 너희는 그냥 무조건 지어. 공산주의도 아니고. 중국은 그게 되죠. 중국은 그게 되다 보니까 계속 공급만 하니까 유령도시가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국의 고스트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유령도시? 얘네들은 유령도시를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얘네 한 10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를 지어놓고 사람이 한 10,000명 살아요. 행해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한 50개 된대 50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지출로서 얘네들은 GDP를 성장을 계속 시킨 거야. 어거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100% 망하죠. 이렇게 해놓고 기업체들은 망하죠. 물론 이 유령도시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분양을 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호들은. 받아놓고 그냥 뭐 사람 없으면 냅두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급을 누가 하냐면 민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을 민간에서 하지 지금 정부 주도로 하지 않잖아요. 정부 주도로 LH나 SH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세발의 피죠. 네. 워낙에 작게 하니까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에서도 대부분 개인한테 의존하는 게 거의 97%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정부 때 했던 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게. 기업들 너희들 좀 하지 않을래? 라고 했던 게 뭐죠?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유스테이예요, 유스테이. 이 유스테이를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도 없어졌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개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못하게 하고 있죠. 어쩌겠다는 거야. 공급을 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3기 신도시를 지어갖고 서울에 집값을 잘 뛰겠다는 발상은 우스운 거고 진짜로. 지금 서울 집값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풀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적어도 공급량이라도 임대 공급이라도 꾸준하게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급이 또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21년 이후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부터는 100%또 공급 부족하다니까요. 100% 부족하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그널도 안 보여.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3개 신도시가 공급을 하는 게 이게 본격적인 공급이 언제인지 아세요? 계획대로 됐을 때 보상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주고 계획대로 했을 때도 25년서부터예요. 21년서부터라고 표현 나와 있죠. 뭐 2000세대 말장난이고. 본격적인 입주가 되려면 25년서부터라고. 그 공백을 5년간의 공백을 또 누가 메워요? 이거 해도 소용없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면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안 되고요. 공급 과잉도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부족하니까 올라갔다가 과잉이니까 떨어졌다가 부족하니까 이거니까 계속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 될 거라고요. 그런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정부가 못해. 그럼 민간이 해줘야 되는데 민간은 하질 못하죠.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미한 수장인데 삼성물산 수장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 공사해라. 절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해줄 거는 민간 너희들한테 얘네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인센티브를 줘서 야 니네가 비록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임대 뭐 뉴스테이를 하던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부족분을 우리가 너희한테 좀 채워주겠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다오.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황기 때 주택 공급은 사실 쥐약이죠. 불황기 때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불황기 때 뭘 해야 되냐면 임대주택 사업을 해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을. 불황기 때 임대주택 사업 더 잘 돼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 다 전월세 들어가. 더 잘 돼. 그래서 유스테이 사업을 폐기한 게 난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뭐 정치 색깔은 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정책은 좋았었던 정책이야. 그래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었고 그러면 적어도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민간주택이 안 되면 개인한테라도 저 혜택을 계속 주면서라도 유지를 했어야죠. 그래야 공급을 하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이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간다니까 또. 투자자는 좋아요, 투자자는 좋아. 우리는 좋아. 네. 근데 그게 좀 정부가 잘못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뭐 언론에 밀려서 그것까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봐봐요. 수요라는 것은 거의 꾸준해요. 그죠? 올해 하는 거나 내년에 하는 거나 후년에 하는 거나 뭐 신혼부부의 숫자도 비슷할 거고 이사의 숫자도 비슷할 거고 약간의 통계 오차법인에서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10만 명 수요였다가 이듬해 100만 명 수요 이러지 않다고 공급처럼. 네,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 비슷한 수요를 만들어 주게 되면 가격은 안정되는 거예요. 수요는 매년 한 40만에서 50만 되는데 안 좋을 때는 20만 공급을 하니까 이 가격이 폭등하는 거고 막 좋으니까 70만 원 갖다 부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눠갖고 고스란히 4, 50만 원 맞춰줘봐요.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결론은. 그래서 가격은 요동칠 거다. 다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지금은 쫙 올랐다가 멈춰있는 시점이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저는 오래 안 봐요. 이거 올라간 건 5년 올라갔죠? 5년. 이 기간은 제가 보면 길게 봐야 2년이에요. 길게 봐야 2년. 개인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여러분도 본지 모르겠는데, 집을 언제 살 거냐? 물어봤더니, 언제가 제일 답변이 많이 나냐면은, 올해는 싫은가 봐. 20년도에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응? 20년에 사야겠다? 20년에 사야겠다? 20년에 오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지. 19년에 사는 거지, 나는. 20년에 매수자가 많다는 건 결국 뭐예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잖아. 또 상승하기 전에 나는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13년도 9월달, 13년도 상반기, 12년도 산 사람들 다 정말 속된 말로 병신 취급받았어요. 바보라고 소리 들었다고, 손가락질 받았다고, 지금 아파트 살 때냐고. 재벌됐어, 다. 한 채만 사도 재벌됐다니까요. 6, 7억씩 벌었어요. 강남에 두 채 사놓으면 한 30억씩 벌었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 네 채를 60억 벌었어요, 진짜. 60억도 벌고, 최고 많이 번 분은, 그건 아파트만은 아니구나. 한 100억 넘게 보신 분도 있어요. 요 5년 기간 동안에. 레버리지가 엄청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우리가 뭐, 오래 샀다가 내년에 팔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예.